남편은 사기꾼, 가족은 등을 돌렸다. 그래도 나는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1983년 봄, 광주역 플랫폼은 이른 아침 안개로 축축했습니다. 26 김희정은 낡은 보스턴백 하나를 들고 서울행 기차에 올랐습니다. 뒤돌아보니 어머니가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고 있었습니다. 희정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돌아서면 마음이 흔들린 것 같았습니다. 희정은 전남 광주의 좁은 단칸방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날품팔이로 근근히 생계를 이어갔고 어머니는 남의 집 빨래를 받아다 했습니다. 오빠 둘은 일찍 취직해 집을 나갔지만 막내딸인 희정에게 돌아오는 건 무관심뿐이었습니다. 밥상머리에서 그녀는 늘 투명인간이었습니다. 희정이는 공부도 못하고 예쁘지도 않으니 일찍 시집이나 보내야지. 어머니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희정은 스스로를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서울로 향했습니다. 명동의 작은 양품점에서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박성진을 처음 만난 건 그의 여름이었습니다. 가게 앞 다방에서 커피를 주문하던 남자. 단정한 양복에 부드러운 미소를 지닌 그는 희정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혼자 서울 사십니까? 네. 일하러 왔어요. 대단하시네요. 저도 지방 출신인데 서울은 외로운 곳이죠. 성진은 무역회사에 다닌다고 했습니다. 주말마다 희정을 찾아와 남산을 함께 걸었고 작은 식당에서 밥을 사주었습니다. 그의 말투는 따뜻했고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희정은 처음으로 자신이 소중한 사람으로 대접받는다고 느꼈습니다. 1년 후 성진이 청혼했습니다. 희정은 광주로 내려가 부모님께 알렸습니다. 그 사람 믿을만해? 서울 남자는 다 똑같아. 여자 울리고 도망가.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오빠들도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희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고르는 사람이에요. 제 인생이에요. 평생 처음 내민 반항이었습니다. 결혼식은 소박했습니다. 서울 변두리 작은 예식장에서 친척도 없이 치렀습니다. 신혼집은 성북구 낡은 연립주택 2층이었습니다. 성진은 희정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둘이서 잘 살아봅시다. 희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믿었습니다. 이 선택이 옳다고. 하지만 그의 가을, 성진은 점점 늦게 귀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식탁 위에 낯선 서류들이 쌓였고 그의 표정은 어두워졌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응, 괜찮아. 회사 일이 좀 복잡해서. 희정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이 서늘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예감이 희정의 잠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1986년 1월, 희정은 새벽 5시에 경찰서 복도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려앉았습니다. 형사가 나와 말했습니다. 부인, 남편분 면회는 내일 가능합니다. 오늘은 그냥 돌아가세요. 무슨 일인지 설명이라도 해주세요. 제발요. 투자 사기 관련입니다. 피해자가 10여 명 넘어요. 자세한 건 조사 끝나고. 희정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 창밖 풍경이 흐릿했습니다. 성진은 몇 달 전부터 큰돈을 벌 기회라며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희정은 불안했지만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선택한 사람이었으니까요. 일주일 후 집 앞에 낯선 남자들이 찾아왔습니다. 박성진 씨 댁 맞죠? 돈 어떻게 할 겁니까? 저도 아무것도 몰라요. 정말 몰랐다고요? 부인도 공범 아닙니까? 희정은 문을 닫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며칠 뒤엔 붉은 딱지가 대문에 붙었습니다. 가압류 통지서였습니다.
집은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광주 본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가 받았습니다. 엄마, 나야. 희정이. 뭔 일이야? 성진 오빠가 사고를 쳤어. 지금 경찰서에. 그래서 우리가 말렸잖아. 서울 남자 믿지 말라고. 엄마, 나 지금 너무 힘들어. 집도 없어졌어. 그건 내가 선택한 인생이야. 우리한테 피해 주지 말고 내가 알아서 해. 전화가 끊겼습니다. 희정은 수화기를 든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오빠들에게도 전화했지만 돌아온 건 냉랭한 목소리뿐이었습니다. 누나, 우리도 살기 바빠. 미안해. 희정은 혼자였습니다. 1987년 봄, 희정은 임신 7개월의 몸으로 구로공단 근처 쪽방에 짐을 풀었습니다. 월세 15만 원. 화장실은 공용이었고 벽지는 곰팡이로 얼룩졌습니다. 성진은 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면회를 가도 그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미안해. 내가 정말 미안해. 희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분노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딸 서연이 태어났습니다. 산후조리는 없었습니다. 희정은 출산 3주 만에 식당 설거지 일을 시작했습니다. 밤엔 편의점 야간 알바를 했습니다. 서연을 업고 다니며 일했습니다. 아기는 자주 울었고 희정은 그 울음소리에 함께 울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이웃들의 시선은 차가웠습니다. 저 집 남편 사기꾼이래. 조심해야 돼. 애 낳고도 집에 안 있고 맨날 놔둬라. 애 불쌍하네. 희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해명해도 소용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걸었습니다. 서연이 4살이 되던 해 성진이 출소했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온 그는 예전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술을 마시고 벽을 쳤습니다. 일자리를 찾지 않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어? 다 세상이 나를 속인 거야. 희정은 서연을 안고 방 한쪽 구석에 웅크렸습니다. 석 달 후 성진은 집을 나갔습니다. 쪽지 하나 남기지 않았습니다. 희정은 그제야 안도했습니다. 두려움과 함께 안도가 밀려왔습니다. 그날 밤 희정은 잠든 서연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는 평온하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희정은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제대로 키우자. 내가 받은 상처를 물려주지 말자. 하지만 희정의 가슴 깊은 곳엔 죄책감이 자리 잡았습니다. 내 선택이 이 아이의 인생을 망친 건 아닐까? 그 물음은 희정을 평생 따라다니게 될 것이었습니다. 2015년 가을, 희정은 62살이었습니다. 새벽 5시 알람이 울렸습니다. 허리를 펴는데 몇 분이 걸렸습니다. 무릎이 쑤셨습니다. 거울 속 얼굴은 깊게 패인 주름으로 가득했습니다. 희정은 요양보호사로 일했습니다. 구로구 노인요양원에서 7년째였습니다. 기저귀를 갈고 식사를 돕고 휠체어를 밀었습니다. 오후 6시까지 근무하면 월급은 130만 원이었습니다. 월세와 공과금을 내면 남는 건 많지 않았습니다. 희정 씨, 오늘은 3층 할머니 목욕 부탁해요. 네, 알겠습니다. 희정은 묵묵히 일했습니다. 말수가 적었습니다. 동료들은 희정을 조용한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점심시간, 희정은 혼자 구석에 앉아 김밥을 먹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멀게 들렸습니다. 딸 서연은 간호사였습니다. 서울대병원 응급실에서 3교대 근무를 했습니다. 1년에 명절 한두 번 얼굴을 봤습니다. 전화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왔습니다. 엄마, 잘 지내? 응, 잘 지내. 몸은 괜찮아? 괜찮아. 너는? 응, 바빠. 다음에 연락할게. 짧은 통화였습니다. 희정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서연도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엔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습니다. 희정은 그 벽을 허물 방법을 몰랐습니다. 어느 날 희정은 계단에서 발을 헛디뎠습니다. 휠체어를 밀다가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동료가 달려왔습니다. 희정 씨,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잠깐 어지러워서요. 병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좀 쉬면 돼요. 희정은 일어섰습니다. 통증을 참았습니다. 병원에 가면 돈이 들었습니다. 일을 쉬면 월급이 깎였습니다. 참을 수 있다면 참아야 했습니다. 그해 겨울, 희정은 출근 준비를 하다 쓰러졌습니다. 현관문을 열려던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의식을 잃었습니다. 옆집 아주머니가 119를 불렀습니다. 병원 침대에서 눈을 떴을 때 서연이 옆에 서 있었습니다. 서연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될 때까지 참았어? 희정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서연의 눈빛엔 걱정과 함께 원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과로래. 빈혈이랑 무릎 연골도 많이 달았대. 쉬어야 해. 일 안 하면 월세를. 엄마, 그게 지금 중요해?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희정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딸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평생 그렇게 살았습니다. 혼자 버티는 게 익숙했습니다. 밤, 서연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희정은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눈부셨습니다.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제 내 삶이 끝나간다면 서연과의 사이도 이대로일까? 희정의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평생 딸을 지키려 했지만 정작 딸과 나눈 따뜻한 말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희정은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 없이 조용히. 희정은 사흘째 병실에 혼자 누워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겨울 하늘이 보였습니다. 회색빛이었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와 링거를 확인하고 나갔습니다. 병실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희정은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지난 삶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광주역 플랫폼, 성진의 미소, 경찰서 복도, 쪽방의 곰팡이 냄새, 서연의 첫 울음. 모든 순간이 선명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순간이 후회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내가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희정은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나는 실패한 삶을 살았다. 그 생각이 희정을 짓눌렀습니다. 남편의 배신, 가족의 외면, 딸과의 거리. 모든 게 자신의 잘못된 선택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서연이 들어왔습니다. 손에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밥은 먹었어? 응, 먹었어. 맛있었어? 그냥 그랬어. 또 침묵이었습니다. 서연은 사과를 깎기 시작했습니다. 칼질 소리만 작게 들렸습니다. 희정은 딸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연의 손은 거칠었습니다. 간호사 일로 트고 갈라진 손이었습니다. 서연아. 응? 엄마가 미안해. 서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고개를 들어 희정을 바라보았습니다. 갑자기 왜 그래? 희정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말을 꺼내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내가 잘못 살아온 것 같아. 너까지 힘들게 만든 건 아닌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희정은 평생 처음으로 자신의 불안을 입 밖에 꺼냈습니다. 엄마 선택이 너를 불행하게 만든 것 같아. 좋은 집안에서 제대로 된 아빠 밑에서 자랐으면 너는 지금보다 더 행복했을 거야. 서연은 사과를 내려놓았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응. 엄마가 나를 키우려고 얼마나 버텼는지 알아. 희정은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나도 어렸을 땐 원망했어. 왜 우리 집은 이렇게 가난한지, 왜 아빠는 없는지. 친구들이 가족여행 이야기할 때 난 입 다물고 있었어. 서연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근데 엄마, 난 기억해. 엄마가 새벽마다 나가서 일하던 거, 밤늦게 들어와서도 내 도시락 싸던 거, 학교 가기 전에 꼭 밥 먹이려고 애쓰던 거, 다 기억해. 희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는 실패한 게 아니야. 엄마는 나를 지켜냈잖아. 서연도 울었습니다. 두 사람은 처음으로 서로의 상처를 마주했습니다. 오랜 침묵이 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희정은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연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희정은 평생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도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존재였을지 모른다. 그 생각이 희정의 가슴을 채웠습니다. 작은 희망이 싹텄습니다. 밤은 깊었지만 병실 안은 조금 따뜻해진 것 같았습니다. 2016년 봄, 희정은 퇴원했습니다. 구로구 빌라 2층, 익숙한 공간이었습니다. 햇빛이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먼지가 빗속에서 천천히 떠다녔습니다. 희정은 요양보호사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대신 일주일에 사흘, 동네 경로당에서 청소 일을 시작했습니다. 몸은 예전만 못했지만 마음은 조금 가벼웠습니다. 서연이 주말마다 찾아왔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두 사람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저 나란히 앉아 TV를 보거나 함께 설거지를 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서연이 장을 보러 가자고 했습니다. 엄마, 시장 갈까? 그래. 두 사람은 동네 시장을 걸었습니다. 생선 가게 앞에서 서연이 물었습니다. 엄마, 뭐 먹고 싶어? 너 좋아하는 거 사. 나 고등어 좋아하잖아. 그래. 몰랐네. 서연이 웃었습니다. 희정도 따라 웃었습니다. 작은 웃음이었지만 오랜만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서연이 고등어를 구웠습니다. 희정은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밥상을 마주하고 앉았습니다. 서연이 먼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맛있다, 엄마. 너도 잘 구웠어. 두 사람은 천천히 밥을 먹었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침묵은 더 이상 무겁지 않았습니다. 저녁 서연이 돌아간 뒤 희정은 창가에 앉았습니다. 바람이 커튼을 흔들었습니다. 희정은 지난 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광주에서 서울로 올라오던 날, 성진을 만났던 여름, 서연을 낳던 밤. 모든 순간이 고통이었지만 동시에 자신을 만들어 온 시간이었습니다. 희정은 이제 알았습니다. 자신의 삶이 실패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그 안에 누군가를 지켜내려 했던 시간들이 있었다는 것을. 나는 최선을 다했다. 그 생각이 희정을 조금 자유롭게 했습니다. 다음 주말 서연이 또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빨래를 함께 널었습니다. 서연이 물었습니다. 엄마, 요즘 어때? 괜찮아. 너는? 나도 괜찮아. 두 사람은 빨래를 하나씩 집게에 걸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흰 셔츠가 바람에 펄럭였습니다. 희정은 딸의 옆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연은 자랑스러운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완벽한 화해는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상처는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조금씩 그 상처를 메우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희정은 혼자 빌라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서울 하늘이 넓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희정은 난간에 기대어 섰습니다.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평온이었습니다. 희정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스쳤습니다.
새로운 시작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희정은 자신을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